말씀드리려는 거는 개발자랑 기획자, 디자이너랑 이렇게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다 이런 정답을 사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간단한 소개 드리면은 안드로이드 팀이고요. 그리고 트위터 아이디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C++로 시작을 했고요. 모바일 윈도우즈 C나 윈도우즈 모바일 쪽에서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하다가 이제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갈아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드로이드 KTH에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거는 유세이즈 소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팬딩 다만 적은 서비스라 푸딩 카메라까지 하고 있고 지금은 아이민 시즌2 그쪽에서 지금 클라이언트 개발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면요. 먼저 안드로이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UI, 기능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UI랑 기능을 전체를 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좀 이슈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몇 개 발췌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가서 개발 프로세스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지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UI 쪽은 아무래도 디자이너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얻어가실 게 있으실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디자이너 분들이나 기획자 분들에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맛있는 안드로이드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먼저 안드로이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주도하에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에서 개발을 했고요. 거의 구글에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모바일 단말의 OS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리눅스 커널 위에서 동작하는 어떤 플랫폼이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 얘기하는 안드로이드는 OS, 미드웨어, 주요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모바일 기기용 소프트웨어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이게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이 안드로이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OS가 아닌지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구글에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편하게 O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엽죠? 그러면 이제 개발은 어떻게 하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써봤네요. 일단 사진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3D 스튜디오 맥스나 이런 걸 통해서 모델링을 한다든지, 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와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실 것 같으면 개발도 똑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NDK라는 것과 SDK라는 어떤 개발 킷이 있고, 그 킷들을 이용을 해서 이클립스라는 또 툴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많은 버전의 OS들이 나왔는데요. OS별로 코드네임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안드로이드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이 코드네임이 디저트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컵케이크, 도넛, 이클레어, 프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지는데 ABCD 순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취소를 거는 애플파이나 바나나 브레드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걸 알아보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애플파이, 바나나 브레드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애플파이나 바나나 브레드는 없었고요. 1.5 버전인 컵케이크 때부터 이렇게 ABCD 순으로 디저트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다음으로는 젤리빈이라고 해서 이미 다음 버전의 그 코드네임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이름이 보면 단순히 ABCD 순이지는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버전별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특이점이 있었던 부분들만 몇 개 이렇게 발췌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그 이클레어와 프로웨어 2.0부터 2.1까지를 이클레어라고 하고 2.2는 프로웨어라고 하는데요. 이때 변화가 참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클레어가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인데요. 보시면 참 배가 나올 것 같이 생겼죠. 많이 오면요. 네, 그래서 기능은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이클레어 들어오면서 많은 기능들이 생겼지만 많이 느렸다는 단점이 있었죠. 근데 이 프로웨어라는 게 나오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프로웨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즌 요거트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죠. 네, 그래서 이 프로웨어로 넘어오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지트라는 게 더 추가가 됐어요. 네, 사용자들한테는 외부 메모리 앱 설치 지원을 해줬다는 게 제일 큰 변화였겠지만 이 지트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캐시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거를 계속 뭔가 연산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연산의 경우는 이 캐시를 해놨다가 그대로 또 돌리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진저브에 대해서 허니컴으로 넘어갈게요. 허니컴과 ICS를 좀 같이 보자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허니컴에는 타블렛에 최적화된 UI가 처음으로 탑재가 됐어요. 근데 그 ICS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그 허니컴에서 타블렛에 최적화된 UI를 단말, 그 모바일 단말이죠.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녹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버튼이 일단 사라지고 화면 안으로 들어갔죠. 예. 그러면서 이제 메뉴가 액션 바라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사진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게 진저브레드고요. 허니컴, 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저희 팀은 아이스크림 이걸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UI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 좀 이제 UI를 나눠보자면 이렇게 뷰와 레이아웃, 그리고 액티비티, 그리고 메뉴와 액션바, 이건 같은 거니까 이거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이얼로그와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프레그먼트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뷰와 레이아웃은 어떤 UI든 안드로이드에서 UI로 표시되는 것들은 다 이 뷰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아웃도 뷰의 하나의 일종이고요. 보시면은 밑에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제일 작은 뷰거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레이아웃입니다. 이 레이아웃도 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뷰의 부모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부모 레이아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액티비티를 이루어줍니다. 화면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이얼로그라는 토스트를 말씀드릴 건데, 다이얼로그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죠. 사용자들이 이렇게 팝업이 자꾸 뜨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아하죠. 그리고 토스트는 사용자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는 잠깐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거나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유형.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노티피케이션인데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게 많이 쓰셨겠지만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표시되는 노티피케이션 바에 노티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을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저희 앱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저희는 유세이 서비스를 잡았기 때문에 마땅한 걸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아주 단적인 다이얼로그에 제일 나쁘게 쓴 예를 보여드린다면, 다이얼로그는 분명하게 사용자한테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때 써야지, 아무리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를 이런 다이얼로그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잠깐 적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메뉴와 액션바인데요.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허니컴 이후에 액션바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메뉴가 이제 액션바라는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내비게이트 업이라는 기능이 더 추가됐고요. 내비게이트 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지금 ICS를 거의 많이들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수한 버전에서는 이런 식의 메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그 액션바입니다. 밑에도 액션바인데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되는 게 있고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는데 이건 허니콤이랑 ICS XLUI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네, 오버플로우 메뉴. 그러니까 이 액션 아이템으로 표시를 다 할 수 없을 경우에 이쪽에다가 더 추가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메뉴와 액션바를 좀 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이 지금 다 ICS예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전 버전, 그러니까 ICS에 최적화되지 않은 앱을 이렇게 ICS에서 실행했을 때는 이 점점점을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뜨게 되죠. 그리고 ICS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면은 이 점점점이라는 사실 메뉴가 없어요. 이 메뉴는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제 시스믹이라는 앱인데요. 이 시스믹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 메뉴 버튼이 이 위로 올리게 되면 사실 사용하는데도 좀 불편한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걸 눌렀을 때 이런 메뉴가 뜨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예, 이제 다음은 이제 내비게이터 업이라는 기능인데요. 내비게이터 업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액션바에서 내비게이터 업을 쓰게 되면 아이콘이 원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터 업이라는 기능은 이제 기존에 있던 백 버튼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사진을 또 이렇게 잘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좀 별개라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소록에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클릭을 했어요. 이제 상세 주소록 화면이 나오겠죠. 거기서 이메일을 클릭해서 난 이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 지메일이 뜰 거예요. 근데 이 지메일이 뜬 상태에서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주소록의 상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비게이트 업이라는 이거를 활성화해서 만약에 이걸 눌렀을 경우에는 메일을 작성하는 곳으로 갔다가 메일의 최상단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기능을 지금 그 내비게이터 업 기능을 약간 좀 변형해서 쓰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스냅 스타일에서 그 왼쪽 상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냅 스타일이 제일 홈으로 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엄밀하게 보면 그것도 딱 맞는 기능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메뉴에 이제 좀 파생돼서 컨텍스트 메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컨텍스트 메뉴는 길게 클릭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컨텐츠에 대한 메뉴가 되는 거죠. 이 왼쪽 그 사진을 보시면은 길게 눌러서 이런 메뉴가 떴습니다. 예, 이 선택된 거를 어떤 액션을 할 거냐. 이 오른쪽은 지금 ICS나 허니콤에서 검색하는 건데요. 액션바가 있죠, 상단에. 그래서 길게 클릭을 하면 위에 한 개가 선택이 됐다고 나오고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메뉴가 바뀌게 된 거죠. 예,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프래그먼트인데요. 이 프래그먼트는 그 허니콤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UI를 허니콤 이전 버전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따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줬어요, 개발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걸 쓰게 되면 똑같이 이런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리스트가 나고 리스트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을 보기 위한 화면, 이 화면을 한 화면에 같이 표시를 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다음 화면 볼게요. 이런 경우는 이건 지금 그냥 모바일 단말이거든요. 핸드폰인데 가로 모드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오고 한쪽에는 디테일한 화면이 나오고, 세로 모드로 하게 되면 화면 하나에 리스트가 보이고 클릭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보이고,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UI적인 면으로도 이 가로 모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장점이기도 한데, 개발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이 화면 이 하나를 이렇게 각각 여러 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고요. 예, 다음에는 안드로이드가 아시다시피 다양한 해상도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그런 화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일단 해상도, 제일 우리한테 친숙한 용어인데요. 여러 해상도의 이런 단말이 있는데 사실 안드로이드에서는 별 의미 없는
안드로이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화면 크기하고 화면 밀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범위별로 스몰, 노멀, 라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나누시고요. 밑에 화면 밀도도 로우, 미디엄, 하이, 뭐 엑스트라 하이 이런 식으로 나누시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잘 딱 끊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겹쳐져 있죠. 이거는 안드로이드 제조사에서 자기가 단말을 이렇게 할 때 얘는 뭐 화면이 예를 들면 2.5인치인데 우리는 스몰로 하겠다 또는 2.5인치인데 우리는 노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안드로이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다지 제조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건 틀려질 수 있는 거죠.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는 뭐 DPI라고 해서 도트 퍼 인치에서 1인치 몇 개 픽셀이 있는가 이런 걸로 해서 로우, 미디엄, 하이, 뭐 엑스트라 하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화면 크기도 다양하고 밀도도 다양한데 그럼 이거를 다 디자인 가이드도 따로 만들고 이미지도 다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죠. 네, 그래서 한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벌로 만들 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UI는 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큰데 가서는 같이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버튼 같은 경우 있죠. 똑같이 커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요소를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크기로 보여야 되는 UI, 같은 비율로 보여져야 되는 UI. 그래서 같은 크기로 보여져야 되는 UI에서는 DP와 SP를 활용하자. 그리고 같은 비율로 보여져야 되는 UI에서는 레이아웃과 라인 패치를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DP를 먼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DP는 Density Independent Pixel이라고 해서 밀도랑 상관없이 밀도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르더라도 같은 크기로 표시되기 위한 단위라고 합니다. DP라는 단위를 보통 개발자들은 DIP라고도 하고 DPI라고도 해요. 다 똑같이 개발해서는 똑같은 단위라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픽셀로 했을 경우에 이건 지금 이렇게는 로우라는 그 덴서티를 가진 LDPI죠. LDPI, MDPI, HDPI라는 화면인데 픽셀로 그 사이즈로 줬을 때하고 DP로 사이즈로 줬을 때하고 차이점입니다. 보시면 픽셀로 줬을 때는 로우일 경우에는 좀 크게 보이고 점점 고밀도된 하이로 됐을 때는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DP라는 그걸 쓰게 되면 동일한 사이즈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P인데요. SP는 이제 DP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폰트 크기에 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이런 글꼴 설정해주는 설정 화면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글꼴을 작게, 보통, 크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위에는 지금 DP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위에는 DP로 되어 있는 거고 아래는 SP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값으로. 그랬을 때 보통일 때는 똑같은 크기로 두 개가 보이지만 작게나 크게일 경우에는 사이즈가 틀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디다가 쓰면은 참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까지는 잘 판단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UI에서 어떤 글자를 표시를 하는데 사용자의 환경 설정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커지고 작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기사를 보는 화면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런 게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DP랑 SP 같은 크기로 보여져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단위를 활용하자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는 같은 비율로 보여져야 되는 경우에는 레이아웃과 라인 패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조금 더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네,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화면은 저희 그 푸딩 카메라에서 그 카메라와 필터를 선택해주는 화면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이런 UI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뷰, 레이아웃도 앞에 말씀드린 레이아웃도 뷰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이아웃도 일단 뷰의 공통 특성으로 넓이와 높이가 있어요. 그리고 넓이와 높이는
직접 값으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했던 DP라는 걸로 해서 10dp, 20dp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 페어런트라는 속성을 줄 수도 있고 랩 컨텐츠라는 걸 줄 수 있어요. 이 필 페어런트는 그 뷰가 속해 있는 부모 레이아웃에 꽉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넓이를 꽉 채운다 그러면은 부모 레이아웃이 이렇게 전체로 잡았을 때 넓이가 이만큼이 되겠죠. 꽉 채워서 되겠죠. 근데 이제 랩 컨텐츠라는 걸 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경우 이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서 딱 맞춰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과 렐러티브 레이아웃하고 프레임 레이아웃하고 뭐 테이블 레이아웃, 뭐 앱솔루트 레이아웃, 스크롤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UI를 구성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앞에 말씀드린 그 넓이와 높이 그거 말고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 그리고 웨이트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비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인데요. 위에 보이는 가로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호리존탈 가로 방향으로 지금 속성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버티컬 세로 방향으로 경렬이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비율이 다 1대1, 1대1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은 그 위스를 어떻게 주고 그 비율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그 사이즈를 가지게 될지 이걸 예시로 보여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이 PT를 좀 보시면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려서 이거는 좀 스킵할게요. 이 화살표 길이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더 알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인데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뷰들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모 레이아웃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에 레드, 오렌지 이런 것들이 각각 뷰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가운데 그 관계에 의해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레드는 부모의 상단의 왼쪽, 부모의 상단의 중간 오렌지, 옐로우는 오른쪽, 블루는 가운데, 그린, 인디고는 블루의 뭐 옆에 왼쪽 오른쪽이겠죠. 예, 그리고 바이올렛은 아래쪽.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인데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가장 심플한 레이아웃이고요. 뷰를 겹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헬로우라고 되어 있는 뷰하고 월드라고 되어 있는 뷰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퀴즈를 이제 드릴 건데요. 맞추시면 이제 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상품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참고로 때렸습니다. 소리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잘 보시면 앞에 이제 다음 그 장에 나오는 그 화면을 잘 보시면 퀴즈를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건데요. 예, 일단 이 레이아웃을 구현하기 위해서 3개로 나눌 거예요, 이 화면을.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왼쪽 편이 카메라 부분, 그리고 필름 부분, 그 가운데 영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구현을 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게 겹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3개로 나눈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거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겹치게 표현을 하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임 레이아웃, 위스랑 하이트는 둘 다 필페어런트죠. 그래서 화면에 꽉 채워서. 그 다음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네? 호라이젠탈. 왜 호라이젠탈로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였거든요. 이쪽 부분하고 여기 비는 영역하고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웨이트가 1과 4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 1대4의 비율로 이렇게 잡히시는 거죠. 화면이 커지게 되더라도 이 1대4의 비율이 계속 맞춰지는 겁니다. 잘 이제 퀴즈 나옵니다. 저 물음표는 무슨 레이아웃일까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앞에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자! 자, 자, 자! 예! 네, 말씀해주세요. 네, 리니어예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디 팀에? UI에서 한대. 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버티컬로 들어갔는데 이제 가운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뷰들이 세로로 이렇게 정렬이 돼야 될까요? 예. 그래서 예, 가운데는 이제 빈 영역하고 똑같이 비율 1대3의 비율로 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 지금 또 나중에 퀴즈 있으니까 또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는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 레이아웃이 최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이제 위아래 이렇게 나눴죠. 웨이트가 1대3의 비율. 그리고 가운데 거는 또 2.5대 3대 1이라는 비율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이렇게 지금 맞춰졌죠. 그 오른쪽에 이렇게 맞춰졌죠. 이렇게 해서 이 보여드렸던 세 개의 그 화면들을 다 합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 화면으로 또 나중에 퀴즈가 나가니까 내일 눈을 가진 디자이너 분은 지금 이미 여기서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에 이제 뭐 카메라 배열을 어떻게 하고 필름 배열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도 이렇게 직접 소스에 따라서 뭐 해줘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개발자한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패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인 패치는 이 이름은 지금 보시면은 선을 제가 좀 4개를 그었는데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이게 나눠진 부분이 총 9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라인 패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늘어나는 이미지에 적합하다. 늘어나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상단 부분이나 왼쪽 부분이다. 그리고 내용이 들어갈 부분의 표시는 오른쪽과 하단이다. 그래서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림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크기에 따라 늘어나야 되는 부분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이 이미지 한 장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커져도 이렇게 늘어나고 알아서 이렇게 커져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내용이 표시될 영역은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은 글자가 이 안에만 들어가요. 바깥으로 안 나가죠. 그러니까 디자인 가이드 주실 때 그 밑에서부터 몇 픽셀 띄워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잘 표시를 해주시면은 그거 없어도 그냥 넣으면 돼요. 개발자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요. 이거는 지금 그 프로젝트 AAA라고 디자이너분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김효종 PD님이 예제를 하도 잘 만들어 놓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얼만큼냐에 따라서 이제 길이가 다 틀리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글씨가 좀 반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그 옆에 컨텐츠가 표시될 영역을 표시를 안 했을 때예요. 그때는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표시 안 했을 때는 이미지가 그냥 좌우로 그냥 막 늘어나져 버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되버렸죠. 근데 표시를 했더니 일단 뭐 늘어났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 글자가 들어갈 영역까지 표시를 해봤더니 이제 어느 정도 보기는 좀 좋아졌어요. 근데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 영역을 좀 조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보기 좋은 사이즈의 이 말풍선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이제 퀴즈인데요. 네. 여기에 그 UI 버그를 잡아주시는데,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봤을 때 분명히 버그가 있거든요. 보기 싫은 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힌트 드릴게요. 아이씨. 손 들어주세요. 아, 없으시네요. 네, 손 들어서. 예, 맞습니다. 아, 예, 여기 잘렸죠. 예. 그 어디 팀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성함이 뭐라고? 김성미 그림은요? 또 사실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사실은 제가 숨겨놓은 게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힌트를 하나 또 드릴게요. 좀 확대를 해봤어요. 원래는 저는 이거 말씀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거 1피스 삐져나온 거. 예, 여기에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위아래 힌트가 남아요. 아, 예. 그 어디 팀에 유일하게 방금 아, 개발자분이시네요. 그래도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아니시니까. 예. 아, 사실은 근데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또 사실 위에 이 부분은 안에 표시될 이 사진이 여러 비율이 있어가지고요. 남기도 해요. 사실 그 답은 아니지만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잘 여기서 안 보이실 거예요. 다음 화면 가면 혹시라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예, 맞습니다. 어디 팀에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아, 안타깝네요. 예, 답은 이 부분입니다. 위에 거를 먼저 보시면요, 이 그림자가 삐져나가서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밑에를 보시면은 잘 맞춰져 있죠. 위에는 이 뒤에 이 사진의 흰색 부분, 이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한 통으로 받은 상황이에요. 용량은 3.44kB. 밑에는 그걸 라인 패치로 받은 거죠. 지금 컨텐츠가 들어갈 영역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여기는 지금 그림자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림자가 살짝 있어요. 여기. 근데 그 그림자까지 나가지 않도록 여기서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어요. 라인 패치로 썼더니 3.44kB였던 게 139바이트면 되는 거죠. 30배 정도 차이 나는. 이래서 라인 패치가 참 좋습니다. 뭐 버튼이라든지 크게 만들 필요도 없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면 뭐 메모리도 조금 차지하고. 그리고 이런 라인 패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드로우 라인 패치라는 툴이 이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하면 있어요. 근데 설치하기 참 힘드시잖아요. 포토샵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포토샵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검은색으로 여기 지금 살짝 1픽셀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떨어져 있을 필요 없고요. 그냥 딱 붙여서 영역을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번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라인 패치를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 검은색이 FF가 검은색 맞나요? FFF 제로인가요? 근데 그게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검은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꼭 그거 확인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드로우 라인 패치.대시라는 건 SDK를 설치하면 설치가 되어 있고 포토샵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근데 또 이것도 힘드시다 그러면 또 툴이 또 있어요. 다른 툴이 있는데 그건 또 기회가 되는 건 저한테 쪽지를 주신다든지 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제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네요. 이 부분은 이번부터 이제 UI나 이런 것보다는 안드로이드의 기능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들 또는 우리가 좀 안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백키와 앱 종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이슈가 스냅 스타일에서 한번 있었죠. 이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스냅 스타일에서 나오기 전부터 저는 이걸 만들고 있었는데 또 마침 그때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키를 눌렀는데 우리 꼭 팝업을 보여줘야 되냐, 앱 종료해도 되냐고 사용자한테 한번 또 물어봐야 되냐, 또는 두 번 누르면 종료를 시켜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아이폰은 앱 종료 되나요?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종료되는 거죠. 홈키 눌러서 홈으로 갔으니까. 근데 사실 종료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냥 종료라고 보죠. 그럼 백키 눌러서 그냥 홈으로 가도 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다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사용자한테 굳이 뭐 그걸 다 알려주고 팝업에서도 확인을 누르고 이런 데 너무 사용자한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는 거거든요. 다른 앱은 어떻게 하냐. 그냥 글로벌 앱들은 그냥 종료돼요. 뺏기는 거. 굳이 한 번 더 이렇게 팝업으로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아무튼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좀 굳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파일 관리자 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두 번 눌러야 정리되도록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다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앱에서는 어떤 게 맞는지 우리 KTH 앱은 다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는 백킹 눌렀더니 종료 팝업 뜨고 어디서는 그냥 나가고 어느 게 더 맞는지 그거를 통일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본 앱 설정에 대한 건데요. 푸딩 카메라 이제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뜹니다. 어떤 카메라를 실행을 할 거냐. 예. 어떤 걸로 되어 있으세요? 기본 앱 설정해서 쓰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전에 한번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떤